의정편 14장은 군자의 인재 등용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일단 본문을 보겠습니다. 간단하니까. 자활, 군자, 주의불기, 소인, 비불주해서 서로 대꾸되는 기절들입니다. 군자와 소인, 주와 비, 요 개념만 확실히 파악하면은 이 문장은 간단히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정편에서의 군자니까 여기서의 군자는 학력을 겸비한 휴머니스트로서 인정을 베풀 수 있는 정치 지도자를 의미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같은 정치 지도자지만 소인은 식견이 좁고 물질적 이득이나 육체적 쾌락만을 앞세우는 편협한 사람의 정치 지도자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자는 주의불비하고, 즉 주 대의를 밝히고 화동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따라서 사람을 가림없이 포옹하고 협력하는 그런 자를 말하는데, 그러면서도 불비한다. 여기서 또 비는 편파적이고 일시적인 이득을 위해서 한패가 된다. 즉 사사로운 이익이나 친분으로 보이는 것을 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자는 두루 어울리되 당파를 짓지 않고, 반면에 소인은 당파를 짓되 두루 어울리지 못하는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 해석 포인트는 바로 주와 비입니다. 즉 군자의 덕목인 주와 소인의 습성인 비, 이것은 어떠한 차이가 있겠는가? 고대 2500년 전의 춘추 시대에서의 공자, 그 시대에서의 주는 둘레, 두루 미치다, 뭐 이런 정도까지로 해석이 됐을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비는 나란히 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됐을 건데, 우리가 논어 속에서는 이 주를 두루 교제하다로 해석을 했고, 또 비는 부정적 뉘앙스,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사사로운 당을 만들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의미로는 주라는 것은 차별 없이 포옹하고 모인다는 이런 얘기고, 비는 사익을 위한 편가림을 의미하며, 주는 도덕성으로 공정과 정의를, 비는 사사로움, 불공정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서로 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는 공정하고 광교한다. 즉 바르고 공평무사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과 어울린다, 사귄다, 이런 의미며, 비는 자기와 이득이 같은 사람끼리만 이렇게 모이는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주라는 것은
사사로운 차별 없이 공정하게 모든 사람과 관계를 뜻하는 이런 주에 비해서 비는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사사롭게 불공정하게 자기가 이득을 같이 하는 사람들만 관계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군자는 두루 어울리되 불비한다, 당파를 지치 않는다, 이득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지 않는다. 이에 비해서 반대되는 개념인 소인은 당파를 짓되 자기와 이득이 같은 사람끼리 모이되 두루 어울리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군자는 공정하게 모든 사람과 조화를 이루고 특정한 사사로운 집단에 얽매이지 않으며, 이에 비해서 소인은 사익을 위해서 자기 편만 감싸고 넓게 어울리거나 공정하게 대처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주자는 이 원문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자는, 이 주자하고 다른 의미죠. 주자는 공의무사하고 비자는 사의무공이라고 이 주의는 논어집주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주라는 것은, 주라는 것은 공평하여 사사로움이 없는 것을 말하고, 비라는 것은 뭐뭐라는 것은 이죠. 불완전 명사니까. 비라는 것은 사사로워서 공평하지 못함을 말한다. 이렇게 주자가 군자와 소인의 차이, 이것을 군자로 받고 이것을 소인으로 받겠죠. 이렇게 나눴는데, 군자는 공을 기준으로, 항상 공을 기준으로 모든 사람을 협력하며 주하며 모이며 그 둘레 서로 모이며 사를 기준으로 편을 만들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고, 소인은 비자, 즉 사를 기준으로 모이고 뭉치고 공을 기준으로는 뭉치지 않는다, 포용이 없다, 이런 의미로 주인은 이 원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정편 15장은 정치와 인재 등용, 언행에 관한 장으로서 사람은 배우고 사색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장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학이 불사 즉 망하고 사이 불악 즉 패한다, 이렇게 간단히 표시되어 있는데, 자, 이걸 하나씩 더듬어 봅시다. 여기는 위정편에서의 군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학이 어떤 의미냐, 즉 스승의 가르침을 받거나 고전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 그런 개념이죠. 여기에 대꾸되는 개념이 사입니다. 그래서 사는 깊이 사색한다, 그러니까 이 불사,
스승의 가르침을 받거나 고전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불사, 자신이 사색하고 사리를 깊게 탐구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망은 살이나 의리에 얻었다, 미혹하다, 이런 얘기. 미혹하다. 그러니까 살이나 무엇이 옳은 일을 잘 모르니까 이건 망이 바로 어쩔 바를 모른다, 이런 의미로 써져 있죠. 그리고 이와 대꾸되는 또 하나의 기적은 사, 깊이 생각한다. 깊이 생각하고 생각만 했지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15장은 대꾸되는 기준으로서 학과 사, 망과 태, 이것이 서로 대비되는 기절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있다가 대꾸되는 기절을, 그 대응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 본문을 한번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학이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사리에 어둡다, 즉 어찌할 바를 모른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상당히 위태롭다, 즉 도리를 모르고 독단에 빠지거나 위태롭게 보인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공자는 이 둘의 관계를 학습과 사유의 균형을 강조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비되는 두 기절, 상반구인 전반구와 하구인 후반구를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이 불사, 즉망,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위태롭다. 이에 후반구 대꾸로서는 바로 생각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이런 의미는 전체 문장의 짝을 이룬 거죠. 한쪽은 배우기만 하고 한쪽은 생각만 하고. 다시 말해서 전반구는 학을 위주로 해서 배움이나 공부에 대한 얘기고, 후반구는 생각, 사고와 성찰에 대한 주된 행위의 내용을 얘기한 것입니다. 주된 행위가 공부하는 거냐, 또 깊이 성찰만 하는 거냐, 요 행위의 내용을 상호 전반구와 후반구가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기만 하고 불사, 생각하지는 않는다,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암기만 하고 있는 경우, 이에 비해서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배우지 않는 그런 모자람의 대응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그물망도 되는데 없을망이 되니까 정신이 없다, 혼미하다, 방향을 잃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후반부는 위험할 테니까 위태롭다, 잘못될 위험이 많다, 결과에 대한 대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배우기만 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지식은 있지만 방향을 잃게 되는 것이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은 근거 없는 추측에 치우쳐서 위험스럽게 된다. 따라서 학문은 배움과 생각의 학과사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공작의 핵심 교훈인 것입니다.